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 첫 번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인,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로 직접적인 원인은 이렇게 모기지 시장에서 발생했던 대리인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하면서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뭔지 공부를 했었죠.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 대리인,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주인, 프린시팔을 대신해서 뭔가 일을 할 때에 주인만큼 열심히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대리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글로벌 금융 위기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모기지 브로커, 여기 모기지 브로커를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행이 원래대로라면 돈을 빌려줄 때, 주택담보대출을 승인을 해줄 때, 그 신청하러 온 사람의 신용 등급, 뭐 월 소득, 재산, 아니면 부채, 뭐 이런 거를 정말 정말 잘 따져보고, 이제 그에 맞게 산정을 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승인을 뭐 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경제 상황이 좋은 거야.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냥 막 대출을 막 해준 거야, 막. 그래서, 어, 그래서 서브프라임 등급을 가진 모기지까지도 그냥 막 다 승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시팔을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 뭐 개인이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 그리고 에이전트를 이제 모기지 브로커 은행. 그래서 은행은 투자자, 그러니까 주인만큼 그렇게 어, 대출을 승인을 해줄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따져보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왜 투자자가 프린시펄이라면 앞에서 우리가 그 CDO 트렌치 얘기를 할 때 봤던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 그 무슨 트렌치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택담보대출 원래 해준 은행이 잘해줬으면 여기 맨 마지막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인베스터를 프린시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요 모기지 브로커 은행을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발생했던 것이 어떤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증권화를 할 때 이거를 뭐 너무 위험하거나 하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본인들의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지금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 그냥 막 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와 같은 어떤 최초 은행이 해준 대출에 연동시켜서 이제 그게 투자자들한테까지 판매가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파생 금융 상품들이 되겠고 우리가 앞에서 CDS라는 것이 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 가서 이자율을 많이 부담하고서라도 돈을 빌리려고 한다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또 그런 과정에서 그 돈을 빌려주면 안 됐을 혹은 돈을 조금만 빌려줘야 됐을 사람한테도 그냥 돈을 막 빌려주게 되면서 이런 역선택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여기 크레딧 레이팅 에이전시라고 나와 있죠. 여기 뭐냐면 신용평가사들입니다. 이 신용평가사들은 우리가 채권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어떤 일을 해준다고 했었죠? 일반 기업이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그 채권에 등급을 매겨주는 애들이 이 신용평가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Asymmetric Information이랑 같이 신용평가사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 A라는 회사가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좀 조달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이 자기들 채권의 등급을 받아야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등급을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이 신용평가사들, 크레딧 레이팅 에이전시들한테 가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레딧 레이팅 에이전시들은 그러면 이 평가를 공짜로 해주냐? 당연히 공짜로 해줄 수가 없죠. 돈을 받아야죠. 근데 이 돈을 그럼 평가를 해준 대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요 같은 A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평가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A가 채권에 등급을 매겨달라고 나한테 왔어. 그러면 내가 저거를 등급을 매겨주는 입장이긴 한데 나한테 돈을 주는 고객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안 받고 내가 객관적으로 그냥 평가만 하는 입장이야. 그러면 정말로 까다롭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내가 평가를 해주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돈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니 내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신용평가라는 이 시스템 구조에 있는 이 어떤 이해 충돌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신용평가사들이 뭐 여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발행되었던 채권들 그리고 MBS, ABS도 이 투자자들한테 판매되기 전에 다 등급을 받아야 했거든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지금 등급이 부풀려져서 나갔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그런데 이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원래 이거 돈 빌려간 차입자가 돈을 못 갚게 되니까 줄줄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원인을 찾아보니 이렇게 등급을 뻥튀기를 해줬던 신용평가사들도 이 원인이 되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 이 S&P나 모디스나 피치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이런 ABS나 MBS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등급을 막 뿌렸던 이 신용평가사들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 여론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번째 원인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inflated ratings, 그러니까 등급을 부풀려서 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그렇다면 2007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나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다른 나라의 위기들보다는 상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한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주택 시장에서 붕괴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펙트로 우선 어떤 이펙트인지만 먼저 보면 여기 금융기관들의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총 자산이 쪼그라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섀도우 뱅킹에서의 런, 그 뱅크에서의 런인 뱅크런처럼 섀도우 뱅킹 시스템에서의 런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들에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뭐 이게 결국은 2010년대 후반에 유럽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망하기도 했고 또 이게 다른 나라들에까지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파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목을 우선 살펴보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주택 시장이 확 거품이 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글로벌 금융 위기 전까지 미국 주식 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와서 집 사겠다, 나 집 사려고 돈 좀 빌려달라, 은행한테 가서 하면 그냥 다 승인을 다 해줬던 겁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것에는 그냥 누구나 다 집 사겠다고 은행한테 가서 돈 빌리겠다고 신청하면 다 빌려주는 그런 게, 이와 같은 주택 시장이 갑자기 커지는 때 기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만 금융위기 직전에 주택 시장이 굉장히 그 버블이 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영국에서도 아일랜드에서도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직전까지 주택 시장이 굉장히 달아올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세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가 좋아서 계속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우선 은행한테 내가 저 집 살 거예요. 돈 빌려주세요. 하고 돈 빌렸어. 그래서 그 집을 샀어. 근데 그 집값이 올랐어. 그러면 그 오른 만큼을 가지고 가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또 돈 빌려. 그러면 또 그걸로 어딘가에 뭐 집을 산다던가 또 투자를 해. 그런 다음에 또 집값이 또 올랐어? 그러면 또 그걸로 돈을 빌려.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면 이게 문제가 없다. 돈을 계속 빌려도.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빵 하고 터지면서 이게 줄줄이 대출을 했던 것들이 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미국 금융 시장에서의 그 이자율이 그러니까 상당히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워낙 싸니까 돈을 안 빌리는 사람이 바보인 거야.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돈 싸게 빌려가지고 집 사는 그리고 집값 오르니까 또 돈 빌려가지고 또 뭔가를 투자를 하고 아니면 집을 사는 뭐 그런 어떤 이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게 미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었죠.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랬다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이 피겨 4의 경우에는 스페인의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경우에도 지금 계속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주택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그래서 이 피겨 4번을 통해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주택 시장이 굉장히 그 팽창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피겨 5번을 통해서는 이제 가계의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스페인의 경우에도 집을 사는데 너무 쉽게 대출이 되다 보니까 가계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지금 부채 비율이 150%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고치가 154.4%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잠깐 인사이더 페드 코너를 통해서 즉 당시에 그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시중금리가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우리가 바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너무 시장금리를 낮게 유지를 했던 페드도 중앙은행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너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던 페드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 주택 수요를 올렸고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너무 쉽게 다 승인이 되고 발행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주택시장에 버블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페드 의장인 벤 버냉키라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뭐 그러한 것들도 당연히 원인이 되고 플러스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도나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들어와 있던 상당한 양의 어떤 기투자용 자금들 같은 것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기에서 뭐 이게 그러면 페드가 책임이 있냐 없냐라고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뭐 근데 네, 그래서 요렇게 우선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우리가 살펴보던 주택시장의 붐과 버스트 부분의 바로 여기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 당시에 너무 대출이 쉽게 되었고, 그러니까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대출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약간 생소할 수 있는 단어, 처음 보는 단어로 여기 론투 밸류 LTV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 뭐 LTV를 하향 조정을 하겠다, 뭐 하향 조정을 했다, 라는 이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론투 밸류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론투 밸류가 70이야. 그러면 아파트 값이 100이라 치자. 그러면 그 중에 대출은 은행에서 70까지만 해주겠다라는 게 론투밸류가 70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이게 론투밸류가 LTV가 거의 막 90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진짜 얼마 없어도 은행 가서 대출 쉽게 빌려서 집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주택 시장이 화랑이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자 여기 앞에 있었던 막 차입자들, 개인이나 기업들이 돈을 못 갚게 되고 이제 이와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언더라잉 에셋으로 발행한 ABS나 MBS에 투자한 사람들도 다 돈을 못 받게 되고 금융기관도 다 휘청휘청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나라들에서는 주택시장이 확 꺼지면서 이제 해당 국가들의 화폐 통화 가치까지 또 급격한 하락을 맞게 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아일랜드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지금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입자들, 개인이나 기업들이 돈을 못 갚게 되면서 금융기관들도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디레버리징을 하게 되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막 급매로 파이어 세일해서 팔아치워서 겨우 아니면 예금 적금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돈도 못 주는 상황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세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낸셜 프릭션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공급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섀도우 뱅킹 시스템에서도 런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섀도우 뱅킹 시스템에 투자가 되어 있던 돈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다 막 인출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 망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섀도우 뱅킹 시스템에도 런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제 뭐 섀도우 뱅킹 시스템에 포함되는 금융기관들은 여기 뭐 투자은행, 그리고 은행이 아닌 예금 기관들, 수취 기관들, 그리고 헤지 펀드들,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서 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섀도우 뱅킹 시스템은 은행과 다르게 예금이나 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증권사 같은 거를 아니면 보험사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섀도우 뱅킹 시스템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냐면 이렇게 repurchase agreement, 레포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로 단기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었던 MBS나 ABS 같은 거를 담보로 맡기고 내가 단기로 필요한 자금을 레포 방식으로 빌려오는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단기 자금을 확보를 하고 계속 쓰고 갚고 뭐 쓰고 갚고 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자
이전보다 더 많은 담보를 줘야 이전과 같은 아니면 이전보다 더 적은 금액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즉, 그래서 이와 같은 헤어컷이 더 자꾸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더 담보는 요구 더 많이 하고, 그래야 겨우 돈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금융기관들이 그 파이어 세일 해서 겨우겨우 막 단기 자금 마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헤어컷 비율은 커지고, 또 금융기관 토탈 에셋은 자꾸 쪼그라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섀도우 뱅킹 시스템에서의 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다른 국가들에게까지도 퍼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태가 심각해져 갔고, 유럽 중앙은행인,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이제 대표를 하는 중앙은행인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에서 이제 급격하게, 아니, 이제 막 돈을 금융 섹터에 긴급하게 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면서 정말 그 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100년 이상 된 노던 락이라는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미국에서뿐만이 아니고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까지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몇 번 나왔던 베어스턴스도 파산했고, 페니메, 프레디맥이라는 기관도 정부의 구제를 받게 되었고, 리만 브라더스, 메릴 린치 파산했고, AIG도 정부의 구제를 받아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도 뭐 이런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했고, 뭐 다른 나라들, 포르투갈, 그다음에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도 이제 해당 국가들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펴보았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